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평양으로 떠나는 폼페이오 미국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을 좀 출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평양에서 어떤 얘기들이 이루어진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는 얘기가 미 백악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될지 아니면 거짓이 될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환담전 악수라고 해서요. 통일축구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 중인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순회 일정 때문에 관람을 못한다라는 얘기도 꺼냈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민들과 생맥주 파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청년, 신혼부부 또 청년과 관련된 주거 대책을 발표했고요. 이렇게 시민들과 생맥주도 한잔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트럼프 이민정책 반대 시위가 열렸는데 자유의 여신상 위에 그렇게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우리 시위 퍼포먼스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만평입니다. 왜 거기에라고 하는데 부엉이죠. 청와대 위에 부엉이가 쭉 있습니다. 여기라면 모를까 깜깜이 국회 특활비. 감시할 곳은 오히려 국회다 이런 뜻인가요? 슬근슬근 툭질하세 퍽하고 박이 깨지고 나온 것은 눈먼 돈 특활비다라는 만평이 되었습니다. 한겨레 만평입니다. 특수활동비 현금 영수증 2차 최저임금 산입법이 합의 후 최저임금 노동자 이랬나라고 점점점 나와 있습니다. 평양신문입니다.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로 받고 징역 5년에 들어간 최경환 의원 얘기죠. 그냥 금배지나 계속할 걸. 금배지를 달면 아마 저렇게 특활비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래 특권이다라고 만평에 그려졌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각 당에서의 베테랑급 의원님들을 모셨는데 하필 만평이 전부 국정원대 국회 특수활동비라 조금 곤혹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저 문제는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과 공정위가 대한항공 기내식 위장 계열사 공조 수사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조양호 처남 회사 3곳, 계열사 신고 안고 납품했다. 공정위 다음 달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좀 실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항공사 오너 리스크까지 덮쳐서 휘청거린다라고 하는데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오너 리스크가 계속해서 회사의 경영 자체를 힘들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물러가라! 온 집안 식구들이 왜 그 모양이야? 구속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왜 정착기업 주식 비싸게 팔라고 주시하셨어요?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회장님 불러라 의사 있으십니까? 영장 기각됐는데 신경이 어떠세요?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다는 의혹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우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먼저 저희 협력회사 했던 고 윤기석 대표께서 참 불행한 일을 당하시게 돼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두 곳의 국적 항공사 CEO 최고 회장들이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과거와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과거에는 재벌 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요. 그리고 이 재벌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돌아갈 때는 항상 직원들에게 둘러싸여서 기자들의 접근 자체가 불어댔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 가족 문제가 먼저 불거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연아, 조현민 그리고 부인까지 이명희 그 일들이 여사까지. 있었고 그러면서 이것은 그 대한항공의 문제보다는 예. 그 일가의 문제 그리고 이번도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탈세의 문제, 예. 배임의 문제 이것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풀어야지 될 문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의 주요한 항공사이고 예. 그리고 대한항공 자체에 이 그 조양호 일가가 예. 부담을 주고 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니 예. 이것은 직원들에게 둘러싸이는 모습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체감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병폐로 있었던 갑질 또 가불관계 이런 모습도 뭔가 이제는 좀 달라지는 변환점을 맞은 것이죠.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갑질을 하면 자신이 망하게 된다. 갑질하는 공무원사회, 갑질하는 자신이 망하게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저 일가의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 일가의 내용들은 가족의 문제로 그냥 덮여져 왔고 예. 그리고 재벌들의 가족 이야기는 그냥 개인사다라고 이야기됐었는데 이제 그것은 개인사가 아니라 그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예. 그리고 이것이 언론과 국민의 시각이 바뀌면서 그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 두 항공사 CEO 일가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렇다면 이 오너 리스크가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을 흔들 것인가? 백순희 의원님, 이 두 항공사만 이러라는 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쭉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보면은 아직도 곳곳에 수많은 회장님과 수많은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아마 인식을 못한 채 아마 지내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예, 오너 리스크라고 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오너가 처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 또 사법 절차적인 이 문제 제기가 그 기업 전체의 어떤 경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죠. 사실 지금 두 항공사의 오너 회장들이 겪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들 또 사법적인 이런 문제들이 두 항공사에 상당한 위기를 줄 거다는 것도 있고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오너들 우리 재벌 기업의 회장들이 이런 상황에 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또 전망이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분들이 그 회사의 경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 성찰해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또 사법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좀 사전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재벌 기업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통과세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벌 기업에 납품하거나 재벌 기업에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그 주변에 특히 친인척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다가 뭔가 통과세를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도 불거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영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모습을 일신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집회를 열고요. 박삼구 회장 일가에 대해서 또 회사 경영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토론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직원들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집회를 통한 어떤 내부 폭로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자기 직장은 자기 밥벌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내부자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고 뭐
혹시 비리가 있거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바깥에 대해서는 이제 숨겨야 되고 이런 문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한항공 사태나 이번 아시아나 사태에서는 좀 모든 거를 다 문제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또 좋은 일터로 될 수 있고 이런 문화가 확장되는 거는 저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국토 상임위가 국토부인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아마 이제 이런 문제도 국회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다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제 검사 출신이시도 하니까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이전에 부인이라든지 두 딸과는 좀 다르게 회사 돈 배임 횡령 혐의가 주가 돼서 이번에는 좀 과거 기각과는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으나 역시 이제 기각이 됐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자꾸 이제 우리 국민이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구속영장이 좀 무리하게 청구가 된 건가요? 갑질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잘 몰랐던 건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느냐는 것 수사 서류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만 거기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 그런 입장이나 그걸 읽은 상황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유독 보면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 심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통상 발부될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돈 있고 이렇게 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변호인들이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법리적인 어떤 이유를 이 재판이나 또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그러면 판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안 재판에서 논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불구속한다 이런 결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나름 일리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판부가 나름의 이제 공정하게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감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계속 생기네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광화문에 세계 여단을 배치했다. 촛불 시위 때 계엄령 구체 계획 짰나라고 하는데요. 기무사령부의 이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이 언론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의해서 공개가 좀 됐습니다. 우리 백 의원께서 이제 국방차관을 지내셨으니까요. 정말 촛불 집회 당시에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정말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시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다. 이런 것이 실제인가요? 저도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마 저 국방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뭐 질문을 이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때 엄청난 규모의 그 촛불 시위 규모를 고려했을 때 어떤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기존의 어떤 치안병력으로 치안경찰로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 각 부처가 대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그런 대비 계획이 이렇게 이제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의 가치로 지금의 잣대로 가지고 그것을 내놓고 이렇게 그 준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냐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수많은 인력이 어떤 결과에 불복해서 어느 쪽이든 간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때 국가가 거기에 대한 대비 계획을 짠다. 그 부처가 짜는 게 옳았느냐, 아니면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언제라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위수령 자체가 사실은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독재 정권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령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령 총리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위대가 가령 청와대도 진입을 하고 총리실도 진입을 하고 또 현재 작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에 다 들어가서 이 국가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키려고 한다. 무정부 상태로 갔냐? 예. 예. 근데 이게 통상적인 경찰 병력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예. 이러면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뭔가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위수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지 안 갖는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근거 조항에 따라서 저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였겠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그런 상황에 대비한 법적 근거 조항은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완전히 무정부 상황으로 갔을 때는 군병력 투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쟁점은요, 이 위수령이라고 하는 국가 혼란 상태 때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위수령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지난 촛불 사태 때가 과연 그 위수령을 발동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냐를 놓고서는 좀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정확히 볼 때는 만약에 그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결정이 나와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대비한 건데 제가 볼 때 이 상황을 왜 기무사가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식으로 개통도를 보면은 합참에서 국방부가 부분이 있는데 그 규모와 여러 가지 상황을 받을 때는 예비적 연구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사람에 따라 볼 수 저 상황에 따라서는 그 군이라는 게 공권력 최후의 보루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 예비적 검토는 국방부 차원에서 해둘 필요가 있었다 저는 봅니다. 지난 촛불 집회 상황 때 예비적으로는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제 생각은 이게 이제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게 기무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이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기무사가 이제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그 세월호 사태 때 뭐 단원고등학교까지 사찰관을 보냈다든지 유가족의 성향을 이제 해서 보고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과연 기무사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국방이나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냐 아니면 어떤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동원되는 이런 조직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부분이요. 사실은 제가 군 법무관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군 내부의 규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기무사의 주된 본업이 마치 저런 것처럼 기무사 내부의 어떤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은 그 업무 분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심지어는 제가 지방 이제 사단사령부에 근무할 때 보니까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사단, 여단, 연대에 대한 작전 통제까지도 현지 대령인 기무사령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단의 사령관, 현지의 지휘관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기무사령관이 작전 통제를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 보면 정치 장교가 어떻게 보면 이 군의 일반 장교들을 통제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대한민국 기무사의 임무와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철희 의원이 원래 보도자료를 낸 취지도 기무사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제대로 된 어떤 기무사의 위치, 역할 부여, 임무 부여, 재편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만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촛불 집회 때 전 세계 외신들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다. 위험 요인은 없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이것이 극도의 혼란으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시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문제인 거죠. 군은 국방력을 기반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사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것은 대외적인 그 전쟁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당시 군이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하고 사이버전을 펼치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을 선전하거나 대국민 사이버전을 펼쳐서 우리가 큰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걸 하는 동안 인식을 못하고 있었거나 그걸 조장 방조했던 거죠. 그 똑같은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예. 하거나 그리고 말씀처럼 세계의 가장 평화적인 민주적인 혁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그 촛불 집회를 보면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무사는 그 역할을 자기 역할을 넘어선 직권 남용의 역할을 했던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기무사는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역할을 했으니 이제 기무사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 당에서 나오신 국회의원분들의 얘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제 들었으니까요. 아마 이제 나름 또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어제도 뭐 이 소식 들었습니다만 지금 덕수궁 대한문 앞에 양쪽으로 갈라진 이 바리케이트가 좀 쳐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천안함 49용사 이 분향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쌍용차 30번째 조합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한문 앞, 덕수궁 앞에 있는 이 대한문 앞 이 공간, 이 광장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성촌으로 변한 것은 대한문 앞이 아니다. 광화문 광장 위에 효자동, 또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서초동 대법원 앞에도 농성장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이익단체 또 관련 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이제 기사를 좀 마무리를 졌습니다. 백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의 집합체가 바로 이곳이 돼버렸는데, 뭐 물리적 충돌도 있었어요. 뭐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은 가서 뭐 뒷덜미를 잡혔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뭐 지금 광장 민주주의 예.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우리 저 광장에서 예. 자기 자신 또 어떤 예. 집단의 가치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예. 저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집단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좀 그 앞에 상용자동차 노동자의 주권이겠죠. 생존권을 좀 더 국민에게 알리게 하는 저는 또 집회 또 시위가 계속되고 또 천안함 때 순직한 장병들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차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언론을 통해서 이 두 집단의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잘 이게 전달되면 저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언론이 저걸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답답해서 저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오히려 싸움을 붙이나요, 언론이? 지금 이때까지 그것을 자꾸 광장민주주의라 해놓고 또 불편한 집회가 나오면 저건 아주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냥 자연스럽게 봐서 자연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일종의 광장민주주의 하나의 우리 있는 사회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갈등으로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사회의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봐야 되죠. 이때까지 그래 봤지 않습니까? 그 광장민주주의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정권을 잡고 보면 그게 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갈등이다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분들이 특히 이제 태극기 집회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욕설도 하고 굉장히 좀 몸싸움까지 일으키거든요. 뭐 딱 어떤 집단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어떤 때 약간 이제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역 시청 앞에 그다음에 광화문 이런 데를 지날 때 뭐 정말 그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 민주주의여서 본인들의 이제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은 좋은데 아마 이제 거기 시위를 하시고 집회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그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제 알겠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곳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하기도 한데 또 그것이 더 큰 갈등을 낳는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저곳을 찾아서 쌍용차 분향소에 갔다가 이제 이 태극기 집회 쪽에 계신 분들하고 약간의 이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서 의원님, 굳이 갔어야 되나요? 아니면 가지 말았어야 되나요? 용기 있게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번째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께 빚만 남기고 간다. 오죽하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예. 던지는 상황이 됐을까. 저는 이것은 사회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국회의원들 중에 항상 어려운 약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 최소한 가야 하고 그들은 용기 있게 갔다. 그런데 저는 광장민주주의는 약자가 그리고 민주적으로 서로 의사를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나가는 예. 과정이지 폭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화풀이해 대듯이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이 그 쌍용 해고 자동차 노동자의 그 조문, 예. 그 천막에 계속되는 폭력적인 것과 폭언들, 언사가 진행되었던 거죠. 예. 저는 태극기 집회 어른들이 그렇게 나가면 거기에 동조할 사람도 없고 힘도 얻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 갈등의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고 그렇지만 이 공간에서 약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회의 어려움의 이야기는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태극기 집회 쪽에 계신 분들은 저곳을 태극기의 성지다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지난 탄핵 사태 때부터 이제 저곳에서 늘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 왜 쌍용차 분향소가 설치됐으며 그것을 왜 이 당국이 허가해 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김경진 의원님, 이게 성지라는 곳이 맞나요? 그러니까 대한문 앞이 누군가의 성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이 누군가의 성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본인들만의 착각이죠. 그래서 그야 뭐 예. 누구나 선택해서 시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사회 모두가 각각의 차이와 생각의 어떤 다름을 서로 좀 용인하면서 이렇게 공존하면서 의사표출을 할 수 있으면 좀 현명한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진행자님 이게 자꾸 태극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진행자께서도 이게 집회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락을 하고 집회에 허락된 내용대로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집회가 허락된 범위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정법에 대한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규칙을 지키고 허락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집회하는 분들에게 공정하게 관리하고 안내하고 시민의 불편 안 주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회든 촛불 집회든 무슨 집회든 집회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단속에 이 강도가 달라지고 종류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회 허락을 해주고 허락에 대한 집회 여러 가지를 잘 평화롭게 하도록 관리해줘야 될 정부 책임이 그 공정성의 의심을 받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곳은 태극기 집회 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1차 집회 신고를 한 곳이기 때문에 먼저 신고한 쪽이 이제 우선 집회를 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집회 신고는요. 신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락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기 집회도 신고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쌍용 자동차 노조원의 그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쌍용 자동차 그 해고 노동자들이 계속 그 목숨을 끊어가면서 바로 그 공간이 쌍용 자동차의 상황, 그 어려움을 알리기 어떤 가장 최초의 공간이었어요. 맞죠. 최초의 공간이었고 그래서 거기가 상징적으로 제가 보기엔 되었던 것이고 양쪽이 집회를 신고하면 양쪽에게 허가가 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백 의원님 얘기처럼 양쪽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우리의 성지다라고 이 약해서 쓰러져간 사람들을 짓밟으면 전혀 정당성이 없는 모습이죠. 그것은 폭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쌍용차 노동자들이 최초로 그곳에 분향소를 마련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이 태극기 집회 탄핵 때는 태극기 집회가 주로 열렸던 곳이고 지금 다시 그 두 집회가 두 장소가 분향소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갈등의 공간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지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